중앙은행 스탠스에 대해서는 매파적이라고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이 매파적인 해석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의 둔화로는 결국엔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 요게 잭슨홀 연설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 안국선 기자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동안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주식시장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했었죠. 여름 이후로 이제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또 연준이 지속적으로 긴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차츰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이 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그리고 금융시장, 오늘 또 세계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쉽게 설명해 주시는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지난주가 이제 8월 이제 마지막 주를 앞둔 주간이었는데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에 대해 주목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난주 이제 엔비디아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말 좀 도야청청 주가 상승을 이제 이끌었다가 또 잭슨홀 미팅 이후 또 예상은 다분히 했지만 파월은 여전히 긴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가 뭐 꺾이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공한 실적이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매출액이 50% 가이드, 이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걸 충분히 충족하면서도 이걸 비트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환호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GPU에 대한 그 수요가 어쨌든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빅테크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이렇게 챗 GPT처럼 무언가 핫한 게 생겨나면은 이걸 우리 사업에 연계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곤 합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 GPU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단기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의 늘어나는 속도만큼 못 따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을 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사이드에서 이런 우려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EPS 사이드에서 보여준 건 보면 저도 진짜 가공할 정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그거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나오게 되면은 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역류에 맞서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7개, 매그니피센트 7, 이쪽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준 게 올해 상반기 흐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금리에 맞서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잭슨홀에서는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였죠. 첫 번째는 이제 그 2%라는 물가 목표를 바꾸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2%라는 물가 목표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루기에 딱 좋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요거 변경해 줄 거라는 뉘앙스라도 보여주면 이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립금리를 터치해 주는 거 아니야?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마찬가지로 조금은 좀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시그널을 줄 것인지, 이게 70년대하고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변화된 세상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리해보면 요번에는 글로벌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가 잭슨홀에서의 주제가 됐고, 그 주제로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세 번째는 중립금리, 요걸 어떻게 터치해 줄 것인가, 요게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렸던 건데, 일단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매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매파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매파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초반에는 언론 보도가 약간은 비둘기파적일 거야, 이제 이런 분위기로 흘렀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매다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갑자기 덜 매다, 이게 덜 매라는 게 뭐냐면 예상보다 덜 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해석이 따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능동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여러 가지 힌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비둘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파월 의장이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해와는 달리 조금 길게 얘기할 거라고. 왜냐하면 작년도 2022년도 잭슨홀에서 딱 8분 연설하면서 사람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매파적인 코멘트만 던졌는데, 작년도와 달리 길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세게는 안 하겠네? 이제 이 생각을 딱 하게 만든 거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비둘기파적인 걸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면서 계속 이걸 희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 이건 비둘기네? 비둘기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맨 끝에 이제 끝날 때 뭐라고 끝나냐면, 지금의 이 상태를 이어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keep at it이라고 해요. 그게 작년에도 똑같이 끝날 때 keep at it이라고 했거든요. 이 keep at it이라는 게 뭐냐면, 볼커 자서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사실은 볼커 모멘트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휘청였던 건데 이번에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이 뭐야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파월 회장이 그렇게 이제 잭슨 홀 연설문을 만드는데 이 연설문을 그냥 막 얻어쳐가지고 자 이걸로 할게요 이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계속 수정할 거잖아요. 그럼 한 문장 한 문장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바라본다는 걸 이 뭐는 유튜버들도 바라본다는 걸 당연히 알 텐데 한국에서도 바라본다는 걸 당연히 알 텐데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신경 썼겠죠. 그런 데서 맨 끝에 끝나는 걸 갖다가 지난해 말하고 똑같이 맞췄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은근히 매파적인 뉘앙스를 갖다가 비춰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던진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딱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딱 끝난 다음에 조금 상승해 있었던 주가가 하면서 조금씩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띄고 주식시장은 내려앉고 이제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2-3시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볼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걸 보면서 이제 덜 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엔 이게 덜 매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매파적인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덜 매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봐요. 주식시장은 반등을 했는데 2년 국채금리하고 10년 국채금리가 갈렸거든요. 2년 금리는 뛰었는데 10년 금리는 내려왔어요. 이 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금리를 중앙은행이 세게 올리잖아요. 그럼 결국엔 너네가 그렇게 오버해봤자 결국엔 실물 경제를 깨뜨리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금리를 내리겠네. 금리를 올리는 게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더 올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되게 유치한 만화 같은 거 보면 맞을수록 힘이 세지는 애들 있잖아요. 왜 상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금리 인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더 세지는 몬스터처럼 왜냐면 내릴 게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침체가 나타나면 그건 더욱더 금리를 갖다 많이 내리게 되니까 이런 기대를 반영하니까 10년 금리는 멍하니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고 2년짜리 국채 금리는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롱듀레이션을 바라보는 건데 PER이 높다는 거는 멀리 있는 걸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기대를. 근데 멀리 있는 기대를 보면 10년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면 문제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술주처럼 롱듀레이션을 가진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고 2년 금리는 상승, 10년 금리는 보합. 이렇게 해서 장을 마감을 해요. 그럼 정리. 결국에는 중앙은행 스탠스에 대해서는 매파적이라고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이 매파적인 해석이 결국에는 실물 경제의 둔화로는 결국엔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 요게 잭슨 홀 연설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 연준의 너무 매파적인 태도는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결국에는 연준도 금리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뭔가 만들게 된 계기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이제 팀장께서 출연해 주실 적에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연내 한 번, 두 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물론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 금리 인하를 이제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잭슨 홀 이후에 제가 페드워치 데이터를 보니까 금리 인하 경로를 내년 이제 초 5월 이전에서 내년 6월 이후로 확실하게 좀 밀어버리는 그리고 내년 6월에도 확실하게 금리를 내린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그 확률을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이제 금리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의 금리 흐름이 또 주식과 채권 시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가면서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요. 올해 4월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과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오히려 금리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온 면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시장에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걸 기대를 갖게 되니까 자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자산 시장이 소비를 자극을 하고 자극받은 소비가 경기를 탄탄하게 버티게 만드니까 물가가 안 내려오게 되죠.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앞으로는 시장에서는 그리고 연준에서는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잠깐 좀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 내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연준 내 이제 매파는 결국에는 긴축을 선호하는 거니까 추가 금리 인상을 논하고 있고요. 연준 내 비둘기파는 아니다. 충분히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잠깐 보시면 지금 연준 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예. 이 금리가 높을까 낮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오라는 금리는 높은 거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그렇죠. 최근 20년간은 진짜 높은 그렇죠. 높은 거죠. 네. 그럼 높네? 근데 이 높다는 게 진짜 어떤 경우에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중립금리라는 건데 잠깐 생각을 해보죠. 중립금리라는 건 결국에는 이 중립금리에 오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요. 아주 아름다운 금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이 중립금리라면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겠죠. 그럼 물가를 우리는 잡아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립금리보다 높은 금리, 그래서 이거를 제약적인 금리라고 해요. 리스트릭티브라고 해가지고 제약적인 금리로, 높은 금리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금리가 어쩌면 제약적인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 파월의 연설에서도 잘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근데 다만 이 중립금리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의 금리가 아니라서 이게 생각보다 강한 추세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반세기 최저예요. 그리고 물가도 쉽게 안 내려와요. 그럼 지금 5.25에서 5.5라는 금리가 긴축적인 건가요? 그게 아닐 수 있죠. 긴축적이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는 내려오고 실업률은 올라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매파들이 이거는 긴축적인 게 아니다.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훨씬 옛날보다 탄탄해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를 올려야 그래야 얘네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파 주장. 비둘기파 주장 들어보시면 맞다. 다 맞는데 우리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자. 진정. 금리 인상을 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냐? 아니죠.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되잖아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이 8월인데 작년 8월로 돌아가면 그때 금리가 1.5였다. 그때 자이언트 스텝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 효과가 1년은 지나야 나타나지 않겠냐. 그게 지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봐야 된다. 오버하지 말고 천천히 봅시다. 천천히 보고 내가 봤을 땐 거의 많이 올린 만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고 움직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예요. 이 둘이 팽팽하게 만나는데 이 둘이 합의점을 찾은 게 그럼 천천히 올리자라고 해서 6월 쉬고 7월에 올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올린다면 9월 쉬고 11월에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9월에는 쉬고 11월에 올린다고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번 잭슨홀에서 뭘 넘긴 거냐면 9월달 FOMC로 바톤을 제대로 넘긴 것 같아요. 이제 저기 잭슨홀 연설 직전에 누가 나오셨냐면 언론에 블라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와, 이분 은퇴하신 다음에 또 하필이면 절묘한 타이밍에 이 양반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리 6%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번 FOMC에서의 포인트가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지를 한번 봐라. 이 얘기를 해요.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연준이 바라봤을 때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성장이, 지금의 성장이 아니라. 그럼 앞으로의 성장이 좋아질 것 같다고 비둘기파도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비둘기파가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좋아지는 게 괜찮대, 앞으로도. 그 얘기를 비둘기파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매파가 물어보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기다리자면서 괜찮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둘기파도 금리 올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논할 수가 있겠죠. 9월이 아니라 11월에. 그래서 이제 블라드도 얘기하는 게 성장률 전망치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번에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올려놔도 만약에 3분기, 4분기를 거치면서도 미국 경제가 추가로 가속이 된다면 그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6%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딱 볼 게 뭐냐면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매나 비둘기나 금리 인하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거 있죠. 내년 정도 어느 시점에 되면 인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인하할까 말까를 논의하고 있고 지금의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금리 인하 언제 하자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사실상 뒤로 쭉 밀어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나냐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면 약간 여기까지 감안을 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뒤로 쭉 밀리게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내년 6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올해 6월이라고 했다가 올해 9월이라고 했다가 12월, 3월, 5월, 6월 이렇게 계속 밀린 거거든요.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내년 이후 뭔가 선반영해서 주가는 올라놨는데 네네. 이거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애님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늦게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시장의 기대가 6월이면 내년 하반기 정도. 그럼 내년에 하반기로 또 기대가 바뀌게 되면 그것보다도 조금 지금 시장의 기대가 연준하고 수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수렴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그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기대가 지금 보니까 4.4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연준에서 지난 6월 달에 점도표에서 내년 말에 어디까지 기대치를 냈냐면 4.6이라고 냈어요. 원래 4.6 찍었을 때 에이 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붙었잖아요.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늦게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과 연준의 이 괴리가 언제까지 완전히 맞아떨어져서 좁혀질지 한번 좀 예의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